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갑신정변은 반봉건적인 요소는 있지만 반외세적인 요소는 없죠. 위로부터의 근대화 개혁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이진 유신의 영향을 받았던 개혁이에요.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갑신정변 내용 이제 좀 볼게요. 자, 사건 개요를 보면 이때 이제 급진개혁파들이 우정국 개국 총영 축하연을 이용해가지고 민씨 정권의 고위 관료를 죽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14개 정강을 공포를 했죠. 그리고 행정조직과 개편과 조세제도 개혁을 모색을 했지만 이들의 개혁은 결국엔 청국에서 개입을 통해 3인천하에 끝나게 돼요. 그러면 갑신정의 배경을 보죠. 개화 정치의 후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민씨 정권은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개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이거 청나라에 의존적인 개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다른 입장 올 때는 개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후퇴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급진개혁파 입장 올 때는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개혁파와 신청 사대파 그러니까 온건개혁파들이죠. 이들의 갈등 그래서 이제 특히 국가 재정의 충원 방법을 재정의 충원 방법을 둘러싸고 민시대역과 대립을 했는데 앞에도 언급했지만 주로 이제 민시 정권이나 온건개혁파들은 멜렌도프의 건의를 받아서 당호전을 이제 발행하자. 근데 이번에도 급진개혁파들은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립을 했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청해 내정 간섭 심화, 그래서 속방화 정책 이런 것도 있고 또 청해 개화당 탄압 등등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부터 차관을 도입하려고 실패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지고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 너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어. 물론 이제 일본의 그 지원이라는 거는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는 그때 공사관의 그 일본 공사관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대외적 영향을 볼 때 좀 유리하게 이제 작용된 게 뭐냐면 청나라 프랑스 전쟁으로 청군이 임시로 철수를 했어. 한 3,000명 정도 병력을 중에 1,500명이 철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어떤 청군의 간섭을 좀 상당히 약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일본의 군사적 재정적 개혁적 지원 약속이 있었죠. 물론 이때 일본은 본국이 아니라 일본 공사관의 약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이 목표가 역전원에서 한번 좀 많이 나오죠. 민시 정권을 타파하고 청해 간섭을 벗어나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건설하자 그런 목표로 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제 207번 대외 문제, 그러니까 갑신점에 일어난 대외 문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베트남 문제도 청나라 프랑스가 전쟁이 임박해치니까 청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를 철수시켰죠. 급진개혁파는 이것을 기하로 여기고 정변을 계획한 뒤에 일본의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의 지원을 받아 청군의 반격을 막고 개혁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 급진개혁파의 요청에 대해 일본도 지원을 약속했다. 급진개혁파를 도와 조선 침략의 걸림돌이었던 청과 민시 정권을 내몰고 조선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문제는 청이 주둔권 일부가 철수했다 해도 그 병력을 개화당만으로 당해낼 수가 없으므로 원조를 약속했던 일본도 사태가 불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원조 계획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죠. 원래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본이 군대를 일부 파견했어요. 공사관 경비 인력이 파견됐는데 그 병력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그 당시 청군이 밀려나니까 그 당시 공격해 오니까 그냥 뭐냐면 냅뺐죠. 예. 그래서 또 일본 백성들도 공감을 사지 못했죠. 왜냐면 그들이 이제 일본을 끼고 이제 하였고 그 자체 세력도 기반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청구의 무력 계획까지 만나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전병 가정은 우정국 개국 시대 뭐냐면 그 당시 우정국 개국의 우정 총국이 돼갖고 우치 업무를 담당한
간청이죠. 그때 이제 폭약을 설치해서 터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이목을 끌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홍영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군대에 이끌고 와갖고 서강봉이나 사람들이 군대에 이끌고서 이들 다 제거를 하죠. 그리고 민시 정권의 요인을 정당 처단하고 그때 이제 궁궐에 가갖고 그 당시 대형 궁궐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던 고종을 깨워가지고 그 고종이 자고 일어났는데 비몽사몽 와갖고 와서 보니까 김옥군 그런 사람들 달려오면서 아 이거 빨리 피해야 된다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갔던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복궁이나 이런 덕수궁 쪽으로 가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경복궁이나 덕수궁이 너무 커요. 예, 그쪽은 가지 못해. 왜냐 자체 병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없네 지도가. 경복궁, 광원궁 가지는 못하고 그 옆에 조그만 건물로 갔어요. 이게 이제 경호궁이라는 곳이거든요. 경호궁. 그래갖고 여기는 예전에 지도에 제가 다뤄놨긴 했는데 경호궁이라는 곳으로 갔어. 경호궁. 그 창덕궁 옆에 경호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호궁. 자, 이 경호궁은 어떤 곳이냐면 그 보통 왕의 어머니는 대부분 다 왕비지만 왕비가 아닌 후궁 출신의 사람도 있어요. 후궁을 모시기 위한 그 궁궐을 칠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을 저쪽 종묘에 모시지 못하고 이 사람이 왕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그 신인을 모셔요. 모았다가 그래서 이걸 칠궁이라고 해. 칠궁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순조를 낳은 어머니가 있어요. 경비 박신가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신궁을 모셨던 곳이 경호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사람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신패들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궁궐이 되게 조그매요. 상당히 많이 궁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명성황후부터 시작해서 그 왕 등등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좁죠. 그렇지만 좁지만 경비하기는 좋아. 적은 병력으로. 그래서 왕을 모셔다가 그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 관료들 다 부른 거야.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쫙 뽑아놓고는 그때 오자마자 막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고종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는데도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실현되기도 전에 청나라군이 개입을 했고 계하단 정권이 붕괴됐는데 처음엔 경호궁 갔다가 그때 명성황후가 이거 좁아서 못 살겠다 막 징징대니까 어쩔 수 없이 창덕궁으로 가요. 그 옆에 있는 큰 건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창덕궁이 크기 때문에 청군이 들어오니까 쟤도 방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파견 나온 일본군도 청군이 올라오니까 이제 병력 차이가 있으니까 주랑을 치고 도망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군의 개입으로 계하당 정권이 금방 붕괴되죠. 3일처럼 끝났거죠. 그리고 그때 주체 세력이었던 그 김옥군과 박용호 등은 일본 망명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공표했던 개혁 정강이 14개조 정강인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김옥군이 얘기했던 갑신정변과 관련된 갑신일록에 있어요. 예, 김옥군이 일기였던 갑신일록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 위에는 원문 내용이고요. 자, 일단 청해에 잡혀간 흥성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 청해대에서 행했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자, 일단 흥성대원군하고 급진기합파는 양극단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양극단은 소통하는 게 있었나 봐. 흥성대원군이 그렇게 급진기합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원공기합파 민시정권에 대한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자, 하여튼 왜 흥성대원군을 돌아오겠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민시정권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흥성대원군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민시정권과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있고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흥성대원군이 아무리 자기하고 뜻이 다르도 일종의 왕의 아버지잖아. 이 국부가 그 청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자,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해석을 꺼졌던 거죠. 그래서 이들 이제 귀국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래 청에 대해서 했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자, 이 말은 청에 대한 4대 외교 폐지. 그래서 민씨의 정치 권력을 단절시키고 청에 대한 4대 외교를 폐지한 것이 1조에 있고요. 자, 2조가 이제 좀 눈여겨볼 텐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네, 신분에 없이 능력만 있으면 인재를 등용한다는 거야.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들 자신이 그 양반의 신분제도 안에서 그 당시 조선의 신분제도 안에서 아주 특혜를 누렸던 최상위 1%, 거의 0.1%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주장을 했던 거죠. 예. 자, 이런 주장들은 후에 갑신전병,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 개혁안의 공통된 내용이에요. 갑신, 동학, 농민운동의 공통된 내용이다. 자,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지조법을 개혁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보호하며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한다. 자, 지조법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지대지조 개혁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는 결부제를 했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따라서 세금을 걷었잖아요. 예. 근데 지조법이라는 건 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건데, 이거는 아마 이제 세율을 통해서 이제 걷는 거,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따라 세율에 따라서 걷는 방법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본의 메이지 유식 개혁 중에 지조법이라는 게 있죠. 지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3%를 걷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세제도를 개혁해서 중간 수탈을 막고 백성의 부담을 줄인다. 국가재정을 늘리겠다. 근데 이제 한계점 있죠. 지세제도 개혁만 얘기했지 근본적으로 토지제도 개혁, 토지 분배와 이런 개혁 관련된 내용은 안 했다. 왜? 이들은 대부분 지주의 자식들이죠. 예,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서는 뭐 자기 어떤 의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겠지만 이 돈 문제는 상당히 고치기 힘들어. 그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 한 채 팔려고 정부에서 하니까 장관들 어떻게 돼요? 장관들 자체도 두 채 갖고 있다가 차라리 한 채 파느니 그냥 물러나겠다면서 사포 던지고 나갔잖아요.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내십을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했다. 내시는 이제 한간이죠. 한간. 고려 중기 때부터는 한간이 내시를 맡았죠. 그래서 하여튼 근대적인 내시제도, 정근대적인 내시제도를 폐지하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 5번은 뭐 그냥 하는 소리고 맨날 했던 소리고. 자, 6번은 각도의 항상민을 연구를 받지 않겠다. 한국제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을 폐지한다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규장각이라는 거는 영조시대 때 일종의 친위기구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개혁적 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도 정치기에 많이 변질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가 중에 이제 안동김씨 세력 중에 김조순 같은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이 정조 때 그 규장각 출신 개혁 관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자기 권력을 장악하면서 여기를 이제 뭐냐 외척세의 근거지를 만들어. 그래서 이때는 변질돼서 외척세의 기반이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규장을 폐지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급히 순살 두어 도덕을 방지한다. 근대적인 경찰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언급한 해상공고를 확보한다 있죠. 그래서 이는 그 급진기업과 경제관을 관련돼 있죠. 이들은 통상이나 이런 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허용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게 된다는 어떤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사업을 육성한다? 이런 방해 비판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해상공국은 보부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권 기관이에요. 자, 이 보부상은 예전 조선시대부터 간상으로 많은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양후에도 해상공국이라는 특수 목적회사를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정경 유착을 통해서 독점권을 행사했어. 그래서 이걸 없애자. 그래서 정근대적인 산업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0번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11번은 군사제도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12조에 보면 모든 재정을 호주에 통합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각 간청별로 각 간청별로 예산이 수입되고 집행이 됐어요. 물론 호주가 있긴 있지만 호주 외에도 여러 간청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일적인 어떤 그 조세 수입 운영을 못해. 그래서 호주 통일시켜갖고 재정 낭비를 막고 그는 예산 관리를 홀가시키겠다,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죠. 그다음 대신과 첨찬이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이겨고 반포한다. 요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뭐죠? 내각 제도를 수립하는 거죠. 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거예요. 입헌군주제를. 그래서 요게 왜 입헌군주 지향이라고 했냐면, 여기에도 명시적으로 내각 제도를 수립하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내용 자체가 내각 제도 수립과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향이란 말 쓴 거야. 실시간이나. 요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와 육조 외에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애겠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처음에 의정부 육조와 그 밑에 속사를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갖 기구들이 더 붙어요. 그럼 더 기구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기관이 많아질수록 간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재정 지출이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뭐냐면 없애겠다는 거죠. 자, 14개조 조항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였냐? 일단 정치적으로는 완전 자주 독립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거. 사회적으로는 국민평등 권리의 제도 제정, 경제적으로는 근대 자본주의적인 어떤 경제 산업적,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체제 수립 같은 것을 지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정강의 의미를 보면 아까처럼 입헌군주를 지향을 했고, 그래서 갑오개혁 때 국민 공치를 표현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 공치 군과 민이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오개혁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결과를 볼게요. 결과. 자, 결국엔 이것 때문에 이제 갑신정변 뭐냐면 그 결과 청나라가 자기가 우위임에 불구하고 물려놨어. 네, 청나라 군대를 철수를 했죠. 그래서 약간 일본 간의 어떤 세력균형이 있었죠. 양국 간의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그 세력균형이 있다. 그럼 청나라가 왜 이렇게 군대를 철수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당시 무슨 전쟁 와중이었죠? 청나라 프랑스 전쟁 와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일본의 국제적인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야. 자,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군대가 철수했고요. 일본도 상호주의 원칙에서 또 동시에 철수를 했죠. 그렇지만 군대를 철수했다고 해서 정치적 경제적 침투가 간섭이 없었냐? 아니죠. 오히려 더 심해졌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간섭이 더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는 원래 친정적인 그 민시 정권이 입장이 바뀌어서 반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를 또 견제하려고 러시아, 미국을 또 끌어들이죠. 자, 그래서 내정과 외교는 더 간섭이 심해졌고 경제적 침투는 더 가속화됐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그 결과 맺어진 조약을 보죠. 한성 조약이 있어요. 이건 조선과 일본 간에 맺어진 건데, 그럼 이게 배상금 지분이나 뭐 공사간 신축비 부담인데 그걸 왜 맺었을까? 일본은 그 당시에 뭐냐면 갑신전변을 일으켰던 누구하고 한편이었죠? 급진기아파와 한편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걸 숨기고 그 당시 청나라의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도 피해자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야. 오늘날 얘기 말 빌면. 그래서 우리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금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맺어진 것이 한성조약이고요. 그냥 탱진조약을 볼게요. 탱진조약은 조선의 이제 이거는 국제조약이죠. 이거는 이제 탱진에서 일본하고 청나라 간에 맺어진 국제조약인데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청일 양군이 동시에 철수를 하죠. 또 조선에서 군대를 파견할 때는 상호 통보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청나라가 조선의 요청을 받고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고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텐진 조약에 입각해갖고 뭐예요? 군대를 파견한 걸 누구한테 알려주죠? 일본한테 알려주죠. 일본이 이 텐진 조약을 이제 따라서 이제 청나라부터 군대 파견을 받고 일본도 그 파견하려고 했어. 근데 그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처음에 텐진 조약이었는데 이 텐진 조약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이 없냐면 통보를 받은 측에서 자동적으로 뭐냐면 군대를 파견한다. 그런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국제관계상 볼 때 우리나라와 관계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다른 나라 서양 열강들 관계 볼 때는 좀 의리 입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조약을 개정을 하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했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근대 국가고 국제법을 잘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제법 서로 간의 각국의 조약에도 없는 내용을 입각해서 무작위로 그냥 명분 없이 군대를 파견할 때가는 그 나중에 조약 개정 관련돼서 문제가 생겨. 일본과 다른 나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야만국이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근대 국가가 아니라는 걸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반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든 갖다 붙이려고 해. 그 명칭을. 근데 텐진 조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이 텐진 조약 외에 예전에 그 조약 때 보니까 재물포 조약이 딱 눈에 띈 거야. 재물포 조약에 근거해 갖고 뭐냐면 병력을 파견하게 되죠. 그때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파견하고 다시 병력 파견했으니까 뭐에 입각해서 텐진 조약에 입각해 갖고 병력 파견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한 거야? 청나라한테 통보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파견의 근거는 재물포 조약이고 그 자기 사실을 군대에 파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텐진 조약에 근거했다. 그러니까 파견 자체는 재물포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게 이제 청일전쟁의 원인을 제공해줬다. 텐진 조약이. 그래서 그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의 국내 상황을 볼게요. 자, 조선의 국내 상황을 보면 청나라 내정 간섭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군대 철수했지만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돼서 요때 청나라 상인들 집단 거주지가 서울 안에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날 어디 일대냐면 충무로 일대야, 충무로 일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복 후에 요 일대 이제 명칭은 충무로 바뀌었죠. 이순신 그 을지로 일대네. 참 말 잘 듣네. 충무로는 저기 일본에도 있었고 을지로 일대야, 을지로. 그래서 을지로 일대인데 그 을지로의 그 일대였는데 나중에 강복 후에 그 을지문덕 장군 있죠. 그 수나라 대군을 격파한 그 을지문덕 이름을 따서 요 부분을 을지로라고 했어요. 더 이상 떼놈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내무부를 설치했죠. 통일기념의 호신으로서 내무부를 설치해서 그 민씨 정권 권력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 보수 세력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개화 세력의 도태, 급진 개합하죠. 도태도 해서 개화 운동의 흐름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일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아까 얘기했처럼 이게 원래는 민씨 정권이 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는 반쪽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청나라와 세력들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인다?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EJ라는 외교 정책에 따라서 끌어들인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의를 볼게요. 의의. 의의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근대 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한 시도며 방법상으로 위로부터의 기업과 일본의 결탁을 불가피했다.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국에 대한 정통적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려는, 그러니까 지향하려고 했던 정치개혁의 최초 시도였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어떤 사람들 출신 배경이 좋다고 했죠. 요런 명망가 출신들이야.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 개혁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걸 실패하면서 자신들은 뭐냐면 도망갔지만 물론 거기에도 그 자리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문 자체는 완전 폭삭 망한 거야. 예, 그 역적 가문 찍혀가지고 대부분 가족들은 죽고 노비도 팔리고 그랬어요. 예, 하여튼 자기 기득권을 버린 그 운동이었죠. 국민 주권주의에 지향한 최초의 정치 운동이고 부르주아 개혁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러시아 데카폴리스 난하고 비슷한 그런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최근에 이제 문제 경험해 보면 의의 쓰는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의의란 자체가 좀 약간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의의 쓰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 쓰시면 안 돼요. 교과서나 통론적인 내용들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의 한계를 볼게요. 이 갑신정변 주체들 한계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관련된 사료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보면 자, 개혁을 지지해줄 농민층이나 도시 상공인층 지지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파들은 말로는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중들을 좀 우습게 봤어. 예, 우습게 봤는 거죠. 그러니까 소대지층도 본 거예요. 개대지층도 이렇게 본 거. 지금 정치가들이 그랬잖아요. 예, 말로는 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 좀 개돼지들처럼 이렇게 보는 인식이 있죠. 그런 거 비슷해. 그래서 얘네들은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민중들 되게 우습게 봤고 되게 보면 이들 그 상민층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신의 연대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지주주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한 거죠. 그래서 이들 부르주아를 지향해서 농민들의 지향점과 불일치한다.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거는 지주주도 이제 폐지인데 토지제도 개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고 다만 부세제도 개혁, 지조법만 얘기했다는 거, 지조법만.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점인데, 이게 개혁을 했으면 지원차 좀 자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이 자주적이다 해놓고는 일본을 끌어들였죠. 일본의 침략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역 지원을 받을 시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외세를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대부분 관료들이나 백성들 지지를 받지 못해. 오히려 욕만 얻어먹어. 외세를 끌어들인다. 개화를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 입장할 때는 예전부터 개화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221번. 자, 전변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침략의 의도를 가진 왜곡, 특히 일본의 무력을 빌린 것은 개화당의 큰 실체이며 나아가 조선 백성들의 개화당은 친일파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개화당은 친일파는 아니에요. 친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면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파는 아니야. 예.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뭐냐 했던 거죠. 자기 영달. 근데 이 사람들은 대의의 목적을 했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버렸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일본이 그렇게 조선을 먹을 거 생각하지 못했어.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일본과 손을 잡았던 거고 근데 친일파들은 일본이 조선을 먹거나 조선을 먹을 거라 예상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일본과 손을 잡았던 사람이죠. 자, 좀 달랐던 사람이지만 일단은 그 백성들 눈에 볼 때는 후에 이제 친일파처럼 생각했다 그거예요. 또한 주체적인 역량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주 독립을 바라면서 일본 군대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잡는 행위는 매국행위에 다름없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일본 군대 동원해서 했던 것은 매국행위죠. 일종의. 갑신전변은 인민평등 이상만 내고였고 국방문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안 등 그 국가 수호 관련 위기 관리, 그 국민 정서를 외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봉건적인 성격도 있지만 보면 이제 반외세적인 성격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 뭐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갑신전변 때 활동했던 주요 인물들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동양과 관련돼 갖고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먼저 김옥균을 보죠.
김옥균이 왕빵 대장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은 이제 일본의 등락권이나 메이지 유신을 이제 깊은 관심을 가졌고 조선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때 이 사람이 노동 명망가 출신이기 때문에 안동 김씨 출신이잖아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 또 고종의 신임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일본으로 도망갔고 일본도 이 사람을 별로 그냥 반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일본한테 찍혀가지고 저쪽 그 먼 섬까지 유배를 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어.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김옥균의 그 뭐냐면 그 김옥균이 일본에 있었는데 홍종호라는 사람을 파견했어요. 홍종호. 자, 그래서 홍종호를 파견했는데 홍종호가 이제 김옥균에 접근해갖고 뭐냐면 꼬셨죠. 그래갖고 중을 건너가자. 그래서 그 당시 이용장을 설득시켜서 뭔가 뭐냐면 민족 압박을 놓자. 그래갖고 이제 중을 건너가서 이제 상해인가 그쪽에 건너갔다가 홍종호가 방심한 그 김옥균을 책을 보고 있었는데 김옥균이 총을 쏴서 죽여버렸죠. 홍종호가.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뭐냐면 시체를 보관해서 뭐냐면 조선으로 가갖고 이 조선에 오자마자 이 사람은 이제 김옥균 시체는 사지가 다 절단이 돼갖고 저 양아진 예, 아니 목이 잘리고 지금 다 이제 호시를 하게 되죠. 예. 그럼 홍종호는 그러면 수구파였냐? 이 사람은 수구파 아니에요. 이 홍종호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자기가 돈 벌어갖고 그 프랑스까지 갔어요. 그래서 프랑스 가서 근대 문물을 익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도서관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됐어요.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아리랑을 프랑스로 또 번역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엔 근대 개혁주의자예요.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겠다. 근데 방향이 다른 거죠. 김옥균은 입헌군주제 외세를 끌어다가 하는 거고 홍종은 외세 없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하자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강무개혁 때도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홍종호처럼 그 근대화를 하지만 근대화 주체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근황파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계합을 나눌 때 그 보통 이제 범법 그 크게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누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계합파 중 근황파라는 계합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강무개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근황파 출신의 개혁주의자예요. 예. 자, 그래서 홍종호 입장 볼 때는 김옥균은 이건 뭐냐 제대로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계약을 멍멍으로 해갖고 일본을 끌어들은 뭐냐면 내국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김홍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그 갑신점에 참여하지 않았죠. 온건개혁하니까. 나중에 갑오개혁에 참가했고 1차 갑오개혁, 2차, 3차, 4차까지 일종 얼굴 마담 역할을 해요. 실제 뭐 실권 없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가파천 이후에 친일파 관료도 몰려가지고 체포 내려지니까 한나라의 총리는 동족의 손에 죽는 것이 청문이다. 내가 왜 도망가냐. 그래서 일본군의 권고를 물리치고 궁중에 붙잡혀 맞아 죽어요. 나는데도 좀 그래도 지조가 좀 있었던 인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용중인데 이 어용중은 그 당시 이제 조사 시찰단은 이거는 이제 박정현과 홍영식 같이 일본에 건너가 신문명을 시찰하고요. 그 다음에 갑신전변은 있기 때는 간연하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1894년에 갑오개혁 때 김홍직 내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1896년에 김홍직 내각이 무너지면서 이때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그 체포를 내리니까 그 과정에서 도망가다가 죽게 되죠. 자, 민영익 같은 사람은 민영익은 그 어떤 사람이냐면 약간 민실 쪽에서 좀 약간 좀 먼 친척벌 있는 사람이야. 근데 민실 쪽이 워낙 수가 적다 보니까 좀 먼 친척이었던 민영이까지 끌어서 정권에 참여했어요. 자,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보빙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유명하죠. 그래서 보빙사를 이끌었는데 원래 이 보빙사를 이제
갈 때 김옥균이나 그런 급진기아파도 같이 갔어요. 얘네들도 급진기아파 인물들도. 그래갖고 김옥균이 이제 김옥균 그때 있었는데 하여튼 급진기아파 인물들이 이 당시 좀 약간 민영익을 세뇌시키려고 했어. 자기 편을 끊어들려고 했는데 민영익은 개헌은 반대하지만 개헌을 찬성하지 급진기아파 인물은 급진기아파의 주장을 못 받아들였다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완전 급진기아파 손을 끊게 되고 자 갑신전변 때 수국파가 몰려서 부상을 입었고 그때 미국 의사였던 알렌에 의해서 치료받게 됐는데 이 알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되니까 중국 상하이가 망명했죠. 예, 그 행동을 보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박영호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자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자산은 다른 사람이건 제가 착각했어요. 하여튼 그 뒤에서 그 뭐냐면 중국 상하이에 망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박영호가 있는데 박영호는 그날 철쭉의 딸이었던 영해옹주와 결혼했던 부마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급진기아파의 한 명이었고 이 사람도 그 당시 그 제3차 수신사에 갔고 한성순보도 발간하고 중추적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일본 도망갔다가 약간 이제 뭐냐면 친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 자기도 받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끝이 안 좋았던 사람이고요. 박영호 같은 사람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을 좀 풀어볼게요. 자, 미추홀증은 우리 당이 주장한 개혁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사대당이 나를 비판하여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당은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개혁안도 없어질 것이다. 이건 뭐야? 일본의 차관을 빌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가면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궁지에 몰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당 급진 개합화 관련된 거야. 이 말은 누구한테 했냐면 그다음에 후쿠자 유키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게 제 3차 수신사에 갔대. 그 당시 김옥균하고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야. 후쿠자 유키치하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독립당 그러니까 급진 개혁파와 관련된 개혁 내용과 없는 걸 보면 되겠죠. 각도의 한국의 영구히 폐지할 것. 갑신전변 개혁안에 있죠. 내십을 없애고 그중에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할 것. 예, 요것도 있죠.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 실시에 군제를 기본할 것. 징병제 관련되는 건 없어요. 요거는 그 홍보 14조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 급진기업파들도 물론 이제 뭐 사관학교 양성 같은 거 등등을 개혁을 주장하긴 했지만 그 전에 군사적 개혁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냐면 미흡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답이 3번이야. 그래서 재정은 모두 호조를 가능하게 하고 급박하게 재무관청을 폐지할 것.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 통할 것. 맞죠? 자, 잠깐 그 지도를 볼게요. 아까 전에 지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요 지도를 얘기했는데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예. 자, 여기 보면 경호궁이 있죠. 경호궁.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고종이나 명성황후를 경호궁에 모셔왔던 거죠. 여기 위치가 여기예요. 예. 그래서 이 경호궁의 위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건 7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 후비 중에 나중에 왕을 생산한 그 사람들이 7명 있었는데 7명의 신인을 모시는 거야. 신인을 모셨던 곳이에요. 예. 자, 뭐 이런 것들고요.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건 갑신정병원 관련된 사건을 표시한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사건을 일으킨 주모자들 대부분 일본을 망명했죠. 그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청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 예, 위안스카이가 더 낮췄죠. 사건의 주도 세력은 국왕중의 정치체를 강화하려고 했다. 아니죠. 집권 개혁 그 급진개혁파들은
입헌군 주제를 지향했어요. 여기가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뒤에 대한제국 때 강무개혁이죠. 강무개혁. 강무개혁 때 참가했던 아까 지금 홍종호처럼 극왕파들의 개혁 내용이야. 극왕파. 예. 자, 그래서 이제 3번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문제 또 관련된 내용을 또 보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뭐냐면 그 국내 정세를 볼게요. 이때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뭐가 대두되냐면 거문도 사건이 등장해. 거문도 사건.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몇 년대까지냐면 이 내용이 1884년부터 해서 1893년. 그러니까 갑신정변부터 해서 이후부터 해서 1893년은 동학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자, 이때 이제 뭐냐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국의 열강들이 뭐냐 군영을 대립하고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되죠. 일단 여기 지도를 보면 일단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국이 이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죠?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은 철수를 했지만 군대 철수했지만 청나라 내정 가서는 더 강화되고 그 일본은 청에 비해서 정치적 열세이기 때문에 경제적 침략이 강화되기 시켰지만 그 청나라의 또 경제적인 어떤 압박 속에 왜냐면 좀 밀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 청나라, 일본 간의 갈등 구도가 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고자 6.1주의나 부들려나는 사람이 중립화론을 제기해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열강의 경제 침략과 봉건적 체제 수탈로 그다음 농민 생활이 궁핍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농민의 의식이 성장되면 동학교들이 학장된 시기죠 하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면 요게 잠깐만요. 요걸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걸 못했네. 예. 자, 그래서 여기 그 국제적 긴장 고조는 조선을 둘러싸고 청가 1번. 이게 지금 편집이 좀 잘못됐어요. 청가 1번. 러시아와 영국 간의 대립이 있었다. 이 시기 때.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자, 러시아 남하 정책을 보는데 이때 조선의 세력 균형 유지 정책과 맞물려서 러시아 남하 정책 같이 시작해요. 그래서 조선이 이제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하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따라서 조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자, 배경을 보면 청나라 내정 간섭에 대한 민심 정권의 반발.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러시아 공사가 했던 베베의 외교 수환. 그리고 멜렌도프가 그날 청해세월 제역에서 제3국을 끌어들인다고 이제 하고 칠러 정책을 권유해요. 근데 멜렌도프가 좀 이상하다는 했죠. 자기가 그 청나라의 어떤 고문관임에서도 이런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에서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 수교 교섭을 뭐 했다 뭐 이렇게 한 설도 있어요. 하여튼 멜렌도프가 러시아하고 그 당시 조선 간의 수교에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수교하는 과정에서 미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때 두 번에 거쳐서 조련 미약을 맺게 돼요. 제1차 조련 미약, 그다음 제2차 조련 미약인데 이건 제1차 제1차 조선 미약인데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데 자, 제1차 조련 미약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게 설이라는 설도 있고 하여튼 뭐 정부에서 몰래 미약을 맺었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소문이 이렇게 떠들었어요. 아마 미약을 맺으려고 했을 것 같아. 가신전변 이후에 러시아가 영흥망을 조차하여 라는 조조 미약설이 있자 청나라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쪽 친정 쪽으로 바뀐 친러시아 쪽으로 바뀐 조선 정부를 견제하려고 대원군을 석방했어요. 대원군을 잡아왔다고 했죠. 그래서 대원군이 민시정권하고 각을 세울 수 있도록 석방했고요. 그 다음에 반청 칠려성의 멜렌도프를 고문간에 파면했죠. 그리고 데니 영국 사람인데 그 후임을 파견했는데 그 역시 또 전임자 멜렌도프와 뭐냐면 똑같은 주장이에요. 데니도 뭐냐면 파면을 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모셔왔던 외국인 고문관들이 청나라의 입장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자,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조선 미작을 볼게요. 여기 아이고 이게 편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 1886년 조선 정부의 반창 경향을 이용해서 러시아 공사 베베르가 조두순을 추진 후 조선과 삼국 간의 분쟁 시 러시아의 군함을 파견해서 미약을 맺게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다가 청나라 압력으로 폐기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미약은 이거 설만 있었고 이거는 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청나라와 조선 간의 미약서는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나중에 영국에도 영향을 줘. 영국이 그 소문을 듣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거문도 사건이죠. 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미작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다시 앞으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러시아를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하니까 확실히 미국을 끌어들이다 해갖고 그 당시 이제 미국하고 손을 이제 확실히 잡기 위해서 미국 공사관 물론 이제 일본 공사관 이제 개설 있지만 미국 공사관과 일본 공사관 개설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게 청나라가 방해를 했어. 왜냐면 청나라는 왜 그 반대를 했냐면 아니 청나라 공사관을 통해서 하면 되지. 영사무도 청나라가 종주권 행사하는데 우리가 다 해줄게. 너네는 그냥 파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청나라의 반대도 불구하고 미국 공사관을 설치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양 국가에서 최초로 상정 공사관이면서 자주식 독립국을 가시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의 제도와 분문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공사관을 그 파견할 때 하도 이제 청이 파견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선이 하도 강행하니까 조건을 붙였어. 어떤 조건이냐? 미국 공사관이 파견되어 오면 먼저 청나라 공사관을 봐서 인사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미국 정부를 상대할 때는 꼭 청나라 공사를 같이 대동하고 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 관리하고 이제 앉았을 때 그 상석은 청나라 관리가 앉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하석은 조선 관리가 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조건을 걸고 해서 이제 승낙을 했죠. 근데 그 미국 공사로 이제 파견됐던 박용호가 나오자마자 그냥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일본 청나라 공사관 데리고 오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곧바로 이제 그 미국 관리하고 협상을 하죠. 사물 보고 그러니까 청나라 열받아서 얘 잡아오라 하면서 이제 6개월 만에 파면이 돼. 자,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224번을 한번 볼게요. 고종은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미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개설하였다. 특히 주미공사관은 서양 국가의 최초 만든 상주 공사관으로서 조선이 청의 속국이 아니라 자주 독립국을 가시하고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청의 압력 때문에 초대 주민공사 박정양 청이 내걸었던 세 가지 조건을 안 지켰죠. 그래서 소환당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등 외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때 이제 공사관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다시 이제 외교권이 해소되면서 일본 애들이 그걸
1달러인가 2달러에 아주 값싸게 갖다 팔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강복 후에 좀 있다가 90년대인가 그 건물 수백 배 가치로 해갖고 돈을 주고 사들여.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 사용하고 있어요. 이 건물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러시아 미작 간에 이제 뭐 하다가 옥신각신 하다가 그 조로 수호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수호통상 조약을 1884년에 그 수호통상을 맺게 되고, 개방관세, 뭐 러시아 내 조차, 경지역의 조차를 이제 허용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로 미력 내용이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그 영국의 거문도 사건이죠. 아까 이제 언급했던 조선과 러시아는 비밀 협상이 풍문에 도니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어요. 거문도 위치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문도 위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거문도 위치. 그 당시에 뭐 지휘과 일사과 통합 문제들 많이 냈기 때문에 예전 객관식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면,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 정부는 청해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조로 비밀협약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청해 방해도 실패했지만 정부는 서양 고문관을 초빙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정권 공사를 파견하는 등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한편 갑신점유 청나라 일본이 날카롭게 대입하자 서구 열강들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영국은 조로 비밀협약의 풍문으로 들러오자 러시아 남하를 대비한다는 핑계로 거문들을 불법 점령했다. 예. 자,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했던 영국을 자극하여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저희 그 당시 이제 인도 북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인도 북쪽을 뭐냐면 막기 위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해야 되는데 영국이, 근데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함으로써 이게 뭐냐면 충돌하게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대립으로 영국 내각은 블라디포스트 항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 공격 기지로서 거문들 무단 점령을 하면서 해밀튼 항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관을 보면, 자, 요게 이제 한 2년 동안 주둔을 했어요. 이게 아마 1885년에서 1887년 동인데, 그때 이제 청나 이홍장이 중재했었죠. 그래서 이홍장이 네디케스키가 이제 협정을 맺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군이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약속을 받고 영국이 그 철수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에 대한 종주권 역사상 절정이 되겠죠. 누가 중재했기 때문에 청의 이용장이 우리가 조선의 속국이고 상국이라는 종주권을 인정받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조약을 인정받았지만 또 이 조약을 통해 더 이제 뭐냐면 더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거문도 사건 그 밑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줄침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1885년 2월 29일 영국 동양함대 사령관이었던 도웰 제독은 영국 동양함대 소속 군함 3척을 거느리고 일본 나가사키항을 출발, 다음날 거문들 불법 점령했다. 점령 초에는 청은 러시아에 대한 방비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목적에서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은근히 인정했다. 영국은 당초 청나라 교습하여 거문도를 조차할 계획이었으며 3월 13일 거문도 협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양 대신 이홍장이 이 사건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조선 내 영토 점령을 요구하여 나설 경우에는 국제 분쟁으로 커질 걸 우려해 영국의 거문도 조차에 반대하면서 조선 정부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예매한 태도에 있었던 조선 정부는 우선 거문도 현재 실정을 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상 당상이었던 엄세영과 외교부
협판이었던 멜렌도프가 4월 3일 날 전현창을 함께 검은들 도착해서 점령지 함대 사령관에게 점령 이유를 시취하고 그리고 이들이 곧바로 나가사키를 가서 영국 측 교섭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나머지 있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엔 청의 이용장과 주청 러시아 공사관 라디체스키가 그 당시 영국이 검은들 철수한다는 내용의 상계 조항을 이제 맺고 뭐냐면 철수하게 되죠. 자, 그 당시에 일본과 청의 상황을 보면요. 그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과 제외해서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하고 대립해서 견제 차원에서 공동의 적이 생겼으니까 청나라는 남하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또 그 민희 정권이 칠러 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을 귀국시키고 원세계를 재파견해요. 그리고 멜렌도프를 미국인 데니를 교체해서 해관 사무를 청에 예속시키는데 데니가 데니? 미국인이나 영국인이었던 영국인이나 여기 미국인이라고 적혔네요. 하여튼 그래서 했지만 이 사람도 국가도 이제 뭐냐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해임을 했죠. 해관 사무를 청에 예속시킨 자 실제 같이 얘기했지만 그걸 이제 실무 업무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니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234번을 볼게요. 데니는 청학론이라는 걸 써서 청의 고종 폐의 음부를 고발하고 병속, 석방, 속고까지도 조공국을 군용할 수 있으니 만큼 조선 국가의 주권이 전혀 손상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청의 속방론과 내정 간섭의 부당성을 역사했다. 그래서 청의 속방론은 겉으로는 조선을 자주고 인정하지만 실제 이 말 자체가 아까 그 언급했던 말 자체가 조선 국가의 어떤 주권을 손상시키는 말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니도 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립화론의 대두를 볼게요. 자, 이 중립화론은 이제 크게 독일 부영사였던 부들로와 그다음 6.1준의 중립화론이 있어요. 좀 알려지지 않겠지만 또 김옥균의 어떤 중립화론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되게 독일 부영사의 부들로 중립화론과 6.1준의 중립화론 두 가지가 좀 쓰여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청일 양국의 정쟁터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선의 중립화론을 제기를 했고 이때 부들로가 제기한 그 모델이 됐던 게 스위스를 모델로 한 거야. 그래서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를 모델로 했다. 그다음 6.1준이 중립화론을 제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폐 기간 동안 중립화론을 집필했고요. 그래서 열강들이 모여 모든 참여하는 조선의 중립국 조약 체결 구상을 했고 특히 이제 청이 주재로 해서 다자간 협정하자. 그 예전에 이제 그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싸고 육자회담을 하자고 했잖아요. 다자간회의는. 다자간회담 하면 양국 간의 그 어떤 조약을 통해서 맺을 경우에는 좀 구속력이 없어. 근데 다자간으로 맺을 경우에는 여러 열강들이 맺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벨기엘과 벨기엘이죠. 불가리아를 모델로 하는 중립화론을 제출했어요. 요 내용이 그 밑에 6.1준 중립화론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김옥균은 이제 뭐 청라 이용장에게 보낸 공개 선언에서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글에 밑줄 친 영국 군인들이 이 섬을 주둔하고 있었던 시기에 국제정세로 적정한 것은 자, 이 섬의 목장이었던 목동노를 했던 92세 김융삼 옹을 찾아갔던 것이 1960년 이후인데 이때 이제 어디 목동 시절에 외웠던 영어 몇 마디를 잊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목장, 당당, 수경으로부터 요 해갖고 송은 요동수를 배웠다는데 참고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영국군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어요. 영국군이 와갖고 이 사람들 죽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밀관계가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군인들은 뇌가 까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여자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탈하고 성폭력하고 그런 것도 안 했고 나름대로
그 카트대 선 부녀자들이 만나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외면하고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동네 그 동네 샘에서 물 한 방울 퍼마실 때도 그만큼 동전을 넣고 나는 신사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인식은 요때 생기지 않았나 이게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면 거문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시기가 1885년부터 해서 1887년까지죠. 그래서 영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아니죠. 이건 제2차 영일동맹 때이고 1905년에 관련된 제2차 영일동맹. 자, 그다음 조선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었다. 예, 맞죠? 그다음에 영국과 러시아는 국제적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죠. 근데 밑에 있는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일본 세력 확장에 제동을 얻었다. 이건 삼국 간섭과 관련된 거니까 틀리죠. 시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자, 다음과 같은 국제정세 방안이 나올 무렵에 역사적 사실 고른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립국이 되는 것은 그 러시아가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뭐 우리나라가 나왔으니까 일단 독일 영사는 아니겠네요. 자, 그것도 아시아의 대국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전략도 될 것이다. 오직 중립 한 가지만으로 진실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식이 있지만 이를 우리가 먼저 제청할 수 없으니 중국, 청나라가 이를 맡아서 처제 주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자간 협상하자. 6.1전의 중립파론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항일 우병이 일어났다. 을미사변 이후죠. 아니고요. 자, 청해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점차 약화되었다. 아니죠. 또 강화됐죠. 그 다음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북위 95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했다. 자, 이거는 그 당시 아가파츠 너울 전쟁 그 사이에 너울 간의 세력 군용 시기 때 나왔던 건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 일본 사이에 거중 조정을 추진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중재로 했던 너울 전쟁을 끝마무리 운영했던 포츠무스 조약이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예. 자, 3번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6.1제 중립파론인데 요거는 아까쯤 했던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서류 내용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6.1제 중립파론은. 예. 자, 불가리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중립파론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갑오개혁인데요. 예, 갑오개혁. 이 갑오개혁은 1차, 2차 갑오개혁, 뭐 을미개혁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반봉건적인 성격이 띄어 있어요. 그렇지만 반외세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과 관련된 개혁 내용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갑오개혁이 언제부터 일어났고 어떤 사건과 같이 일어났는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갑오개혁은 요 표에도 볼 수 있듯이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 그 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죠. 같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냐면 청일전쟁도 같이 나왔어. 그래서 갑오개혁, 동학농민, 청일운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 1894년에서 95년 요 시기에. 그래서 요 표에 보시면 동학농민 1차 봉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청일양군이 조선에 파병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파병되니까 외세 끌어들 수 있다 해갖고 정부군하고 동학농민이 맺었죠. 전주하약. 그리고 일본군이 철수를 안 하니까 우리도 이제 먼저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걸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하고 일본군 경복궁 정령이 일어나서 제1차 갑오개혁을 할 때 그 당시 동학농민 2차 봉기와
청일전쟁도 며칠 사이에 일어난 거야. 네, 몇 달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2차 갑오개혁을 할 때는 거의 청일전쟁 끝물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승리해서 시모세키 조약 맺고 그다음 삼국간서 을미개혁. 그래서 요 시기가 이렇게 연결됐다. 그래서 동학농민들 개혁에 갑오개혁 안에 많이 반영됐어요. 요구 사항들이. 자,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했고 오늘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